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어졌던 춘추 전국의 분열이 끝나고 마침내 이번 시간에는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이 등장합니다. 서쪽 변방에 위치했던 진나라가 어떻게 전국을 통일했는지 알아보려면 지난 시간 배웠던 춘추 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변화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진의 중국 통일과 한의 성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국시대의 서쪽 변방에 위치했던 진나라는 전국 7웅 중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변법을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위나라 출신의 상항이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추진한 개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상항의 변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항은 진의 효공에게 등용되어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진 효공이 사망하자마자 상항 또한 처형됩니다. 상항의 개혁에 불만을 품었던 주류 세력들이 반기를 들었던 거죠. 이렇게 상항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지만 그가 시행했거나 제시한 일련의 정책들은 결국 진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진이 전국을 통일하는 데 기초를 닦았습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한 군대를 키운다는 부국강병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이후의 정세는 강력한 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진을 제외한 나머지 6나라가 연합해 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죠. 하지만 상항이 죽고 100여 년이 흐른 후 진의 왕위에 오른 정이 원교 근공책을 바탕으로 나머지 6나라의 연합을 저지하고 주변 지역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마침내 진은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기원전 770년 견융족의 침입을 피해 주 왕실이 천도한 후 이어진 천하의 분열은 기원전 221년 진왕 정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침내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이 탄생한 거죠. 바로 진왕 정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시황제로, 시황제에 관련해서는 많은 고사와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그 중에서도 여부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쯤 찾아볼 만합니다. 특히 시황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진 인물인지를 여부리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각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부터 중국을 통일한 후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었으니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을 겁니다. 각 지역에는 여전히 과거 6나라의 자녀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우선 진왕정은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듭니다. 이전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를 왕이라고 했는데요. 전국시대의 각지의 제후들이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면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황제로 칭함으로써 전국시대의 왕보다 한 차원 높은 권위를 갖고자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황제가 스스로를 부르는 짐이나 신하와 백성이 황제를 존칭하는 폐하와 같은 황제 전용 용어를 제정하여 황제의 위엄을 갖추려 했죠. 이와 더불어 군주가 죽은 후에 신하들이 군주의 업적을 토대로 사망한 군주를 부를 호칭을 만들던 시호제 또한 폐지합니다. 감히 신하가 황제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그 대신 스스로를 시황제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시라는 글자를 따서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인데요. 이후 자신의 자손들은 2세, 3세, 4세 황제로 지위를 이어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황제라는 새로운 지위의 권위를 높여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시황제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시황제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사실 통일을 달성한 직후의 조정에서는 각 지역의 시황제의 친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관을 파견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논쟁을 지켜보던 시황제가 직접 군현제를 실시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까지 이어져 왔던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치의 연장선상이자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통해 황제가 전국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36개의 군에는 군수를 임명하고 군 아래에는 현을 두어 현령을 파견했습니다. 군수와 현령은 지방관으로서 황제를 대신해 지방을 다스렸으며 언제든 황제에 의해 파면되거나 교체될 수 있었죠. 한번 지역에 봉해지면 대대손손 세습하며 사실상 그 지역을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제후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란 점을 잊지 맙시다. 시황제는 통일을 이룬 후 사망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모두 5차례 전국을 돌아보는 여행을 합니다. 이를 순행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황제의 권위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하를 통일한 뒤 자신이 세운 업적을 살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겠죠. 이 순행 기간 동안 시황제는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비석을 남겼습니다. 이 비석을 통해 시황제의 다양한 업적 중에서도 그가 특히 어떤 것에 자부심을 드러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는 그중 하나인 낭야대 각석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황제는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다양한 제도의 통일을 이루었음을 강조하는데요. 화폐는 발량전, 문자는 전서체로 통일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쓰이던 화폐, 도량형, 문자, 그리고 수레의 폭 등의 도로망 체계를 하나로 통일한 것은 중앙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시황제의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도량형과 화폐를 통일함으로써 전국을 단일한 경제체제로 운영할 수 있었고 문자의 통일을 통해 문서 행정의 효율을 높였으며 도로망을 정비하여 전국의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사실 시황제 하면 분서갱유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텐데요. 현대에도 권력자가 사상을 탄압하면 이를 빗대어 쓰이기도 하죠. 말뜻 그대로 풀어보자면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을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과 이외의 사상을 탄압했던 시황제 때의 사건으로 사상마저 통일하려는 시황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학자들 중에는 진의 획일적인 법치에 불만을 품고 옛것을 찬미하며 시황제의 정치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들 중 대다수가 유학자였다는 것도 분서갱유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법과 사상과 유가 사상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시황제의 다양한 정책들은 후세에 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분서갱유는 시황제를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곤 합니다. 다양한 통일 정책을 통해 중앙 집권을 강화한 시황제는 주변 세력에게도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원래 황허가 크게 구부러져 흐르는 곳 아래쪽에는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어 유목 생활을 하는 흉노가 이 지역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전국을 통일한 시황제는 그 기세를 몰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흉노를 황허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곳에 장성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만리장성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성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성을 쌓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흉노와 같은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 쌓은 요새와 성을 연결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만리장성이죠. 또한 현재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고쳐 쌓은 것이 전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만리장성은 이후 농경민족인 한족과 여러 유목민족 간의 인위적 장벽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한편 시황제가 벌인 활발한 정복 활동의 결과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가 넓어진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시황제는 삶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살며 전국에 더욱 강력한 통치체제를 완성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죽지 않는 비약을 구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을 리가 없죠. 결국 시황제는 통일을 이룬 지 10여 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황제가 죽고 2세 황제가 즉위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진은 멸망하고 맙니다. 진은 법과 사상을 통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며 강력한 중앙 집권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멸망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엄격한 법치는 신상 필벌을 기초로 합니다. 공을 세우면 반드시 상을 주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과 사상은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황제는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궁궐인 아방궁을 짓는다든지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등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해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세금 징수와 노동력 징발이 계속되었고 백성의 불만이 고조되었죠. 결국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206년에 징발된 농민 900여 명을 이끌고 북쪽 변방으로 이동하던 진승과 오광이란 인물이 장마를 만나 정해진 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어차피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차명에 처해져 죽게 될 테니 저항을 선택한 거죠.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가담하면서 순식간에 세력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혼란이 시작되자 이제껏 숨죽이고 있던 과거 6나라의 제후들이 봉기하였고 결국 진이 멸망하게 된 거죠. 참고로 진승 오광의 난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으로 이후 중국 역대 왕조에서도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반란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앞서 설명했듯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봉기하는데요. 진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큰 세력은 진에 의해 멸망한 6나라의 제후들이 이끌었습니다. 결국 진에 의해 통일된 천하가 다시 분열하게 된 겁니다. 이후 여러 세력들이 힘을 겨루는 과정에서 대세는 평민 출신의 유방과 옛 초나라 귀족 출신의 항우 간의 경쟁으로 정리되는데요. 초기에는 명문가 자제로 명성이 높고 군사 운용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항우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항우는 상당히 독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함께 싸운 장수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면서 공정하게 이를 처리하지 않아 부하 장수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유방을 별것 아닌 인물로 가소롭게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틈을 유방이 파고듭니다. 유방은 항우에 비해 군사적인 재능은 부족했지만 주변을 돌볼 줄 아는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항우의 세력을 점차 분열시켰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항우는 우호적인 세력을 잃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방과 그의 유명한 부하인 한신에게 포위된 항우가 자살하면서 둘 간의 경쟁은 유방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항우의 최후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각자 검색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항우를 제압하고 전국을 다시 한번 통일한 한 고조 유방은 통일 직후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군국제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군과 현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임명하는 군현제와 제후에게 일정한 지역을 떼주고 그 지역을 세습하게 하는 봉건제를 절충한 것입니다. 한 고조 유방은 항우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과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연합한 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고 공을 세운 수많은 세력도 자기 공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자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하는 것은 또다시 힘있는 세력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국의 군현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있는 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 바로 군국제로 황제는 수도와 그 근처 지역을 군현제를 통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물론 군국제는 완성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초의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황제의 입장에서는 전국의 통치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고 지방의 제후들은 여기에 저항하려 들 테니 말이죠. 따라서 군국제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편 진이 멸망하고 항우와 유방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사이 만리장성 북쪽에서는 흉노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시황제에 의해 황허강 이북으로 쫓겨나면서 위기를 맞이한 흉노가 이 위기로 말미암아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력한 군사 조직을 성립했던 겁니다. 항우를 제압한 항고조 유방은 점차 세력을 키워가는 흉노에 맞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으나 평성이라는 곳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해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결국엔 간신히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탈출하는데요. 이후 한나라는 기본적으로 흉노에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노선을 취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한이 흉노에게 진심으로 굴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의 군사적 약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지 여전히 천하의 중심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과 진의 멸망 이후 등장한 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은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는데요. 이는 오늘 배운 진이라는 나라 이름이 서양 세계에 전해지며 변한 것입니다. 한편 한족이나 한문처럼 중국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한이라는 이름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진과 한은 오랜 기간 중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왕조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년 만에 멸망한 진과 달리 한이 어떻게 오랜 세월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성된 중국 문화의 기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